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입안을 봤을 때 갑자기 뭐가 이게 뭐지? 하고 실제로 새로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원래 있던 건데 그날 처음 발견을 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강암은 사실은 뭐 보험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뭐 5대 주요 암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발병률이 많이 높진 않은데 다른 암도 물론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이제 구강암의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면 입 안에 결손 부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입 안 또는 얼굴에 없어지는 부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완치가 돼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내 입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안 갖고 계시다가 입안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그래서 입안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때 내 입안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놀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진료실 혹은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고 있는 뭐 몇몇 웹사이트에서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보여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는 내 몸에도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구나를 알고 좀 많은 걱정,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되 많은 걱정을 하시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을 해봤고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면 암이라는 거는 현대 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표적 항암제가 뭐 개발이 됐고 로봇 수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발달해서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무서운 병입니다. 저만 해도 만약에 제 몸에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 저는 이제 작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한 자리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저와 함께 치료도 받으시고 안부도 어느 정도 묻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좀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어, 무서운 병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암이란 거는 악성 종양입니다. 근데 종양이라는 말 자체로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면은 종양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암이 떠오르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내용은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있었던 네 가지라는 코너인데 이 코너의 주요 내용은 그렇죠. 겉보기에 이렇다고 나를 항상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뚱뚱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겠지. 뭐 키가 작으니까 뭐가 어떻겠지. 뭐, 뭐 내가 사투리를 쓰니까는 뭐 어떻게 살겠지. 뭐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몸에도 생긴 게 조금 그렇다 뿐이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중에 내 입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시는 일이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가장 많이 깨달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놀라시는 게 바로 이 골륜기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아래 턱뼈인데요. 안쪽에 뭐가 불룩불룩하게 많이 막 애벌레처럼 솟아나와 있죠.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왜 내 입안에 이렇게 한 무더기가 있지? 근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도 없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통증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혀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인다거나 아니면 치과에서 막 검진을 받고 있는데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볼 때, 저 내 입안에 저기 뭐 툭 튀어나온 게 뭐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거 괜찮은 거냐고 문의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골륜기는 정상적인 나의 뼈고 종양도 아닙니다. 양성 종양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뭐 부모님이 만약에 골륜기를 좀 많이 갖고 계시면 나에게도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적인 요인으로는 저장력이죠. 우리 입안의 턱뼈에 가해지는 이제 가장 큰 자극은 아마 저장력일 겁니다. 씹는 힘이죠. 이런 게 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뼈에도 자극이 되면서 이 뼈를 보강하려는 어, 이 움직임이 이제 엉뚱하게 약간 부풀어 오르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이제 부풀어 있다 보니까 이 뼈를 덮고 있는 점막이 얇아요. 얇고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칫솔질하다가 실수해서 툭 건드릴 수도 있고 뭐 갈비탕 같은 거 드시다가 딱 뜯었는데 갈비뼈가 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고 뭐 해산물을 드시다가 건드릴 수도 있고 건드려서 상처가 나면 이제 그냥 낫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꼭 그 부분이 헐어요. 분해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생을 자꾸 하면서 그렇게 발견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입안에는 아주 약하게 골륜기가 있어요. 아래턱에. 그래서 정상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골륜기가 없는 입안은 어떤데? 라고 궁금하실까 봐 이걸 비교해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면 골륜기가 없을 때고요. 있을 때입니다.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실제로도 제가 진찰을 하다 보면 이 골륜기가 굉장히 큰 분들은 요거는 그래도 조금 이 사진은 좀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약간 포도알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나온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막상 보여드리면은 놀라신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다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상한 건 아니다. 아래에만 생기느냐?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에도 생겨요. 위에도 생기는데 위턱뼈의 바깥쪽에도 생기고 입 천장 쪽에도 생겨요. 보시면 요런 잇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는 좀 과도하게 삐죽삐죽 튀어나왔는데 이게 삐죽삐죽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둥구스름하게 솟아 올라와 있는 분들은 꽤 많죠. 그래서 입이 더 나와 보이고 분명히 치아는 뻗어지지 않았는데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입이 나와 보여요. 교정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치열은 뻗어지지도 않았고 뭐 삐뚤삐뚤하지도 않고 가지런하고 돌출도 안 돼 있는데 요 잇몸뼈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수술로 제거를 하고 만족하셨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수술이 좀 생각보다 아프죠. 그러니까 할 때 아픈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좀 아프니까 뼈를 건드리면 아무래도 통증이 조금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입천장에 있는 것도 이거는 좀 기분 나쁘죠. 네, 이거 아까 보이는 포도와 포도알처럼 이렇게 잘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아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틀니를 하시잖아요. 틀니를 끼우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선택을 해야죠. 제거를 하시겠느냐. 그래서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고 역시 실제로 제거를 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정상 뼈기 때문에 뭐 크게 무서울 것도 없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도 아니지만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 주는 약간 위압감이 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발견하시고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 게 이 구강 내의 점이에요, 점. 우리 피부에 점 있죠. 예, 뭐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전 얼굴에 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아서 지금 이 정도인데, 그 입안에도 똑같이 점이 생겨요. 대부분 점보다 이제 오랄 피그멘테이션이 그래가지고 잇몸의 일부분의 영역이 딴 때보다 좀 색깔이 진하다거나 이렇게 약간 지도처럼 아니면 혀의 일부분이 진하다거나 그냥 넓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마치 꼭 점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 역시 이것도 두 번째로 요즘 들어서는 제일 많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거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때문에 걱정을 하시냐면 이 멜라노마 즉 흑색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흑색종은요 구강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가장 성격이 나쁘고
어 잘 낫지도 않는 거의 최악의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점처럼 하찮고요. 뭐 이게 좀 무시할 만한 것 같은데 전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재발도 잘 되고 완치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완치율이 낮아요. 전이가 잘 되니까 어 완치율이 낮다. 근데 이제 전이가 잘 된다는 거는 얘네가 막 못돼 먹어 가지고 '내가 딴 데 가서 자리를 잡을 거야.' 그래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암세포끼리의 연결고리가 좀 느슨한 거예요. 느슨하니까 이 암세포 옆을 지나가는 혈관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견고한 애들은 잘 안 떨어져 나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잘 결속이 잘 되고 자기네끼리 결속이 잘 되니까 전이가 잘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기 전이가 잘 되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이가 잘 되는 암세포들은 자기네들끼리 결속이 약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강하게 흘러가는 혈류에 의해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 세포들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대부분의 세포들은 사멸하지만 면역계에 의해서 운 좋게 살아남은 몇몇 개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전이암을 유발하는데 이런 경향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의심이 되면 일단은 뭐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가 꼭 필요한 그런 암입니다. 근데 요 내용을 이제 저기 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이나 이렇게 듣고 나면 입안을 딱 봤는데 입안에 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나 흑색종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굉장히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전제는 뭔지 모르겠고 판단이 잘 너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가까운 치과에서 일단 조언을 받아보시고 가장 확실한 거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아 이건 암 아니다.'라고 확인하시고 마음 놓으시고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바로 흑색종인데요. 아까 보셨던 좀 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뭐 되게 막 우악스럽게 막 망가져 있는 이런 모습도 아니죠. 이건 더 그렇습니다. 멍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거는 흑색종입니다. 멜라노사이트죠. 우리 몸의 그 멜라닌 세포,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 점을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변성이 돼서 생긴 암이죠. 근데 일반적인 특징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모양이 좀 비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은 보시면은 뭐 모양이 꼭 대칭 뭐 게다가 반듯한 대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딱 잡혀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모양이 비대칭적이고 왔다 갔다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가 불규칙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계가 이렇게 딱 구에게 딱 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뭐 그라데이션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요. 색깔이 다양합니다. 멜라노사이트,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이제 암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색상이 뭐 붉은색 빛이 돌기도 하고 새까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색상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기가 야금야금 커져요. 6mm 이상으로 크기가 커진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평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솟아오르기도 점점 두꺼워지죠. 변화가 나타나면 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에서 의심이 될 때 육안으로 판단이 힘들고 만약에 이게 정말 흑색종이다 그러면 어설프게 조직 검사를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지켜보면서 크기의 변화가 없는지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변화가 있는데 뭐 출혈, 가려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 점과 아래쪽의 흑색종이 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은 사실 제가 봐도 요런 것들은 저도 이제 암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이건 암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빨리 큰 병원에 가보셔서 암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께 가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이
흑색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니셜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답게 A, B, C, D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대칭적이고 경계가 불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색깔이 변하고 그다음에 직경이 점점 커진다.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진화한다는 있는데 진화한다는 게 여기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상한 변화가 자꾸 나타나면서 이게 발달해 간다.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 B, C, D 이걸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악성 종양의 특징은 이 흑색종을 제외하고서라도 방사선을 찍었거나 또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뭔가 구획이 명확치가 않아요. 염증 조직 같은 경우는 구획이 상당히 명확한 편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면 염증이 발생한 것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방어 기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뼈 속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그 염증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퍼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보는 거죠. 물론 뚫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산을 막기도 하고요. 피부가 그랬을 때도 피부에 이 흉터 조직, 스카 티슈가 생기면서 좀 막아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저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도 지저분하고 특히 경계 부분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나 실제로 보나 지저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참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건데 칫솔질을 하다가 이렇게 에 하고 혀를 뒤집어 봤는데 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암 아니에요? 뭐 혈관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물어보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괜찮고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 이렇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좀 보기가 생각보다 안 좋죠. 근데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들여다보면은 조금 걱정되실 수 있는 건데, 여기 포다이스 반점이라고, 포다이스 밭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피부에 피지선 있죠. 모낭과 함께 피지가 나오고, 땀도 나오고, 이런 피지선. 그 피지선이 입안에 좀 많이 분포를 한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에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얇은 점막 속에 그 노란색 지방이 비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보이는데 사진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면 요 부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부위요. 점점 돼 있죠. 요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요게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역시 아닙니다. 근데 이 사진은 근데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정도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점들이 많이 있죠. 아마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욕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입술을 뒤집고 볼을 당겨갖고 한번 보셨을 때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많은 여기 입술 주변 있죠. 입술 그 경계 부위 거기서도 잘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다발성 종양 막 많이 생기고 있는 종양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 보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황공포증, 정신명치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보기가 조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상 조직인데 이렇게 혀를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 볼이 이렇게 훑어서 올라가시다 보면 뭐가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덜렁덜렁 합니다. 이게 볼에 이게 왜 이런 게 왜 달려 있지?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고요. 우리 입안에 있는 3개의 큰 침샘, 여기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그러니까 예전 명칭으로는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이 2개의 타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입안으로. 그 타액을 배출하는 배출구, 계고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 턱밑샘, 아니 귀밑샘 같은 경우 이하선의 경우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대략 첫 번째 큰 어금니 바깥쪽으로 혀를 이렇게 쑥 넣어 보시면은 뭐가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게 좀 있습니다. 요거 종양 아닙니다. 정상적인 귀밑샘의 계고부가 되는데요. 요게 말썽을 부릴 때가 좀 있어요. 급성 이하선염, 그래서 이제 이 계고부 쪽 부분이 갑자기 부어오르고 아픈 거죠. 그러면 속에 들어있는 침샘이 있기 때문에 이 볼까지 동시에 부어서 되게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이제 그 크게 세균성이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는데, 바이러스성의 경우에는 컨디션을 회복하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렇게 휴식을 하시면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근데 이제 세균성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겠죠. 원인은 이제 대부분 그 구강위생 불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피곤해, 엄청 피곤한데 이 닦고 잘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력도 없어서 그냥 주무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가 퉁퉁 부어갖고 볼 대도 아프고 혀를 이렇게 했더니 뭐가 푹 튀어나온 게 있더라. 그러면 이게 뭐 이거 암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일단은 갑자기 아픈 거는 대부분 암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어, 그래서 구강위생 관리는 평소에 하시는 게 중요하다. 침분비가 저하될 때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타액 속에 뭐 방어 군인 그 면역 세포들도 많이 들어 있는데 침분비가 저하되면 경비 병력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입안에 있는 많은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들 중에서 운 좋게 침투해서 그쪽에서 싸움을 벌이면 그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입 안에는요 굉장히 그 혼잡한 번화가에 잠재적 범죄자들과 수많은 경찰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범죄자고 아무리 내가 조폭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데서 바보같이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왜 내가 잡혀갈 상황이 뻔한데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들이 모여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갔다거나 뭐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해야 되는 병력이 너무 늦게 와갖고 공백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딴 생각을 하죠. 경찰 없네? 그래갖고 이제 막 말썽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경찰들이 막 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싸움이 나죠. 그러면 이제 염증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타액 분비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액 분비 저하가 원인이 아니고 타액 분비 저하로 인해서 원래 갖고 있던 세균들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탈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타액도 부족하게 되겠죠. 타액이 부족하면 아까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혀밑샘이에요. 혀밑샘은 혀를 이렇게 발음하고 쭉 당겨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설소대가 있죠. 설소대 옆에 이렇게 툭툭 여기 보시면 여기 어류의 눈처럼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상당히 얌전하게 생긴 계고부예요. 근데 가끔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진짜로 개구리 눈알처럼 툭 튀어나온 계고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건 뭐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정상적인 침생 계고부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네, 요로 혀밑샘 계고부 같은 경우는 역시 감염이 되는 확률은 조금 더 낮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 혀 밑에 항상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덜 하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요 혀밑샘에서 나오는 타액에는 그 미네랄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나쁘면 그 침샘에 그 결석이 생기면서 타석이 생긴다고 하죠. 타석이 생겨서 도관을 막아가지고 부풀어 오른다거나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되고, 역시 염증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보시면 빨갛게 돼서 부어오르고 안에 노랗게 맺혀 있죠. 네. 근데 꼭 붓지 않아도 이렇게 큰 경우도 있긴 있다. 근데 요거는 누가 봐도 염증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볼과 혀의 아픈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철봉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면 손바닥에 굳은살 같은 거 많이 박히죠. 굳은살이라는 건 내 피부 조직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나 자극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자극이 묻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굳은살이죠. 근데 혀도 그런 게 생겨요. 이렇게 혀를 딱 무시면 이제 혀를 이를 악물고 혀 힘을 딱 주면 혀가 밀착되는 느낌이 드시죠? 그대로 이제 혀가 치아의 그 윤곽대로 혀가 찍힙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거기가 이제 슬슬 단단해지고 고착화가 되면서 나중에 혀를 메롱하고 혀를 내보시면은 혀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치과에서 보여드리면 근데 제 혀가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역시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혀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에도 생기죠. 이건 대부분의 성인들께서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 현대인에게서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를 꽉 물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비욘드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이 굳은 살처럼 단단하게 변하면서 하얗게 모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심해지는 요인으로는 잘 보시면 이제 입 자체가 작은데 턱뼈가 큰 경우, 악궁이라고 그러죠. 악궁이 큰 경우에는 조금만 볼에 힘을 줘도 물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반대로 혀가 너무 크고 턱이 작은 경우에도 딱 물었을 때 혀가 밀착이 되면서 자꾸 찍힐 겁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입천장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사실 입천장은 이제 보통 치과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께서 내 스스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역시 치과에서 보여드리거나 사진을 딱 찍어서 보거나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고개를 젖히고 봤는데 입천장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건 뭔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절치유두라는 곳이에요. 정확히 앞니 이거는 지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앞니 사이에 가운데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동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넣은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안에 신경이 들락거리는 절치공이 있습니다. 뼛속에 여기 코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코와 입천장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이쪽으로 나와서 옆으로 이렇게 입천장으로 쭉 퍼지는데 그 신경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좀 아프기는 해요. 근데 뭐 끊어지거나 뭐 자극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뭐 혀의 위치를 좀 잡아주고 틀니 만들 때 정중앙선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하죠. 근데 요즘 거의 틀니 잘 안 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틀니를 만들 때 기준점이 되는 것은 점점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큰 기능은 없고 요거는 좀 큰 편이고 대부분의 앞에 보시면은 이 사진도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있기는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있기는 다 있지만 항상 이렇게 크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팔라탈 루게라고 그래서 국의 추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아까 설명드린 절치유두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막 져 있어요. 근데 뭐든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뭐가 볼록볼록하고 울퉁불퉁하면은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을 드실 때 혀와 함께 음식의 이동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딱 음식을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정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합니다. 그리고 발음 연습을 할 때 기준점이 되기도 하죠. 뭐 입천장에 올리세요 뭐 할 때 입천장의 매끈한 부분에 올리세요. 뭐 영어 발음 연습할 때 R 발음 연습할 때 그렇게 하죠. 그게 바로 이 구개추벽의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보게 됐을 때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좋고요. 염려도 좋고요. 당연히 그 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 습관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적당한 운동과 뭐 편안한 마음 이게 지내시면 너무 좋은데 지나치게 염려를 하시게 되면 그게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몸의 건강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요거는 참고로만 하시고요. 요거는 정상적이라더라.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되 그래도 의심이 정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더 인터넷을 뒤져서 내가 암인가를 찾는 것보다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하거나 상담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낫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해도 나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잘 상의해 보시고 차라리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임을 확인받고 '괜찮구나.'라고 마음을 놓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생기기도 하고 한 번 생기면 또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어제 내가 뭘 잘못 먹었으니까 오늘 암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고 운이 나쁘게 뭐 육종이라고 하죠. 요런 것들 요런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확률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교적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베이포트 9696님이네요. 20대 흡연자입니다. 2, 3주 전까지 구내염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낫질 않고 있습니다. 3주가 지나도 구내염 안 나왔다면 구강암일 확률이 높다는데 혹시 구강암일까요? 자고 일어나면 피딱지 앉아 있고 그럽니다.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요. 이 말씀만 가지고 이게 구강암일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구내염 자체가 갑자기 구내염이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구강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고 하지만 없다고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구내염이 생긴 위치가 자극을 많이 받는 위치라 그러면 자꾸 상처가 발생하면서 또 아프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긴 게 일반적인 아프타성 구내염이 그러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구강암보다는 뭐 여러 개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뭐 베체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병도 그렇게 좋은 병은 좋은 병은 없죠. 근데 그 호락호락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3주가 지나도 안 나았다고 하셨는데 아예 안 나온 건지 지금도 계속 아프신 건지 새로운 곳에 생긴 건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가보시고 정 불편하시다면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 치과병원에 구강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의뢰서를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레니님, 네. 네,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요? 네, 질문. 네. 치주염이 있는데 잇몸이랑 편도 아픈데요.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주염과 편도의 염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치주염이 그렇게 바로 편도로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고 편도가 부었을 때는 대개 상기도 감염, 그렇죠? 감기나 이런 독감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치주염이라고 하셨는데 치주염이 현재 진행 중이고 치주염이 심각한 상태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네요. 잇몸이 아프다고 했으면은 오히려 급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약간 질문이 좀 자세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스쿠스쿠님.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해서 구강 내에서 계획된 대로 정확히 오차 없이 수술한다고 하잖아요. 가이드 홀이 임플란트 수술 키트하고 사이즈가 같으면 드릴이 움직일 것 같고 홀과 키트의 사이즈의 차이가 있으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오르신 지적이고요. 맞는데요. 이제 대부분 그 가이드가 없어도 잘 씹는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대신에 가이드를 했을 땐 좀 더 빠르게 그 오차를 최소한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그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에는 유격이라는 게 다 있어요. 뭐 자동차 엔진에도 그렇고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면 붙어버리겠죠. 근데 그게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각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이드 없이 수술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가분들은 가이드를 되게 귀찮아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영도님,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잠을 못 잤을 때 혀 가장자리에 검은색 점 같은 것이 나타났다가 잠을 잘 자면 사라지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치과 가봐야 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게 몸이 피곤하고 잠을 잘 못 주무셨을 때 이를 악물고 주무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일부의 부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거기가 꽉 찝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약간 피멍처럼 잡히는 일이 볼이나 혀 쪽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종양이라는 걸 의심해 볼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본인 그 오영도님께 좀 이를 꽉 무는 습관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주무실 때 이가 뻐근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지 치아의 마모도가 많이 높지 않은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좀 더 해보시고 그랬더니 이게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그랬다 그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세계탐구 9098님입니다. 아프니벤 큐액 같은 구강염증 가글을 유지장치를 착용한 채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약제는요. 그 마취제예요. 구강 마취제입니다. 마취액을 약하게 타서 가글을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가 좀 덜 아파지는 거고 거기에 소염진통 성분도 약간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염진통 성분을 가미하면서 약간 그 부분을 둔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장치는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 가글을 하시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했을 때는 이 칫솔질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빼시기를 권장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계속 오래 있어서 좋을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착용한 채로 사용해도 안 될 거는 없겠죠.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바로 큰일 나진 않습니다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빼시고 가글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강에 생기는 구내염에 어떤 약을 써도 한 방에 딱 낫고 그런 약은 아쉽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약은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란 하늘님의 질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봐도 입이 건조하고요. 백태도 끼고요. 침도 끈적거리고 거품같이 나오네요. 구강내과 가보니 아무 원인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이 파란 하늘님의 전형적인 구강 건조증인데요. 안구 건조증도 힘듭니다. 안구 건조증도 힘들어요. 눈이 뻑뻑하고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고 막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안구 건조증만큼이나 구강 건조증도 힘듭니다. 근데 물을 많이 마셔봐도 입이 건조하다. 그러니까 타액 분비가 좀 잘 안 되시는
타액선의 기능이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침도 끈적거린다, 거품같이 나온다. 이 얘기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액선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 귀밑샘 이쪽에 이하선 이쪽 부분에서 물 같은 타액이 좀 나오고요. 혀 밑에 있는 설하선과 악하선 이쪽에서 끈적끈적한 타액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침을 뱉었을 때 찍하고 늘어지는 타액은 되게 그 아래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되게 물처럼 맑은 타액도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위에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이하선 귀밑샘 귀밑샘 쪽의 기능이 조금 약간 둔화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씀 드렸을 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물을 많이 드시되 물을 홀짝홀짝 여러 번 드시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파라나님께는 이 타액이 충분히 입안을 덮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물을 입이 건조하다고 해서 물을 마시고 또 건조하네 또 물 마시고 그러면은 그나마 나와 있던 타액을 다 씻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령대 아까 말씀드린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70대 중후반이 넘어가시면 어느 날 갑자기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입이 많이 건조하고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입맛도 좀 변하더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 운이 나쁜 경우에는 그렇게 건조증이 심할 때는 급성으로 심해질 때는 다발성 우식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치아 충치가 확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침이 부족하면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타액은 충치균이라든가 우리 몸의 세균이 딴맘을 먹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억제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물을 많이 드시되 뭐 그렇게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을 많이 드실 때 이거를 계속 좀 건조하니까 조금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한 번에 한 컵씩 한 번에 뭐 한두 컵씩 해가지고 충분히 드시고 절대 이게 그럴 때 계속 입이 건조할 때 입이 입냄새 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게 이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까끌까끌하니까 혀를 엄청 닦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면은 내가 되게 개운한 것 같지만 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보통 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언제 좋아지냐면 몰라 나도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좋아져요. 그럴 때는 이제 가급적 여러 가지 습관 생활 습관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게 있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코로 호흡을 하시고 나 코로 호흡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적극적인 이비인후과 치료를 통해서 코로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뭐 입술을 충분히 담으시고 또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죠. 말씀을 좀 적게 하시고 건조한 느낌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말씀을 좀 적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 타액을 사용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 음식이 들어오면은 침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하선을 귀밑샘을 좀 짜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렸을 적에 뭐 제가 어렸을 적에 먹었던 아이셔 같은 그런 사탕 먹으면은 입을 이렇게 딱 먹고 아우 샤하다 이러면 이게 인상도 써지는데 이 볼 쪽이 쫙 좀 먼저 쪼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침샘 짜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서 최대한 타액 분비를 활성화를 시켜 보시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뭐 병적인 건 아니라서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완화시키시더라도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0대 여성인데요. 최근에 입안이 불편해서 치과에 갔더니 구강 평평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볼 안쪽이랑 혀 안에 하얀선 같은 게 생기고 따갑고 불편해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라던데 맞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바 그대로가 맞습니다. 들으신 것도 맞고요. 편평태선이 상당히 잘 발생하는 구강 내 연조직 질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중장년층에서 잘 생기는데 역시 구내염처럼 딱 부러지는 원인은 아직 없고요. 뭐 이를테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도 당연히 원인이 되고요. 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그쪽 부위에 물리적인 자극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이제 검진을 충분히 해 보고 이게 편병태선이 맞는지 혹시 편병태선이 아니라 다른 건 아닌지 꼼꼼히 이제 확인을 해 보고 맞다고 확인이 되면 이제 주로 치료해 드리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각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진정을 시키고 네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완치가 쉽지는 않다고 알고 있는데 완화시켜서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고 있고 사실은 구분이 쉬워서 아마 많은 치과 의사들이 검진을 하다가 "여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거 편평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편평태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확실한 치료는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좀 더 많이 진료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고강내과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 제가 이제 체크를 쭉 진행을 정기 검진을 쭉 하면서 말씀도 드리고 제가 진단을 해 보고 "이거 편평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편평태선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고 그래서 "어떻게 처방하던가요? 각을 약들 주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각을 하시니까 좀 어때요? 쪼끔 낫죠?" 그랬더니 조금 낫다고 하시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가글로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스테로이드라는 게 아시다시피 부신피질 호르몬이고 이게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주사기로 주입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 드리게 용량을 많이 드리게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기고 가글로 가볍게 요 환부만 이렇게 좀 달래주는 역할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상만사님 정도 네, 질문 보겠습니다. 흡연을 하신 지 8개월 정도 되셨고요. 이틀 전부터 혀 밑에 오른쪽 침샘 쪽이 아프고 1일 전에는 혀 밑에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다 부어서 알보칠 바르고 나니 오늘은 붓기가 좀 가라앉았더라고요. 양치하다가 피도 나오고 혀 밑에 침샘 쪽에 구내염 같은 게 보이는데 구강암 증상일까요? 아니면 단순 구내염인가요? 네. 뭐 제가 치과 의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텍스트만 보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로 말씀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는 건 죄송하고요. 흡연을 한 지 8개월 되었다고 물론 암이 생길 수 없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쉽게 암이라는 게 생긴 건 아니고요.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부어오르고 아팠다고 했을 때는 급성 염증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9.9999999%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에 대한 걱정은 일단은 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고 양치하다가 피도 나오고 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잇몸이 부어있을 확률도 높아요. 이유는 여태까지 그 부위, 혀 안쪽 이 부위를 열심히 안 닦으셨다가 이쪽에 염증이 생긴 것 같고 붓기가 생기고 아픈 것 같으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닦으셨을 거고 그때 잇몸이 부어있다 그러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내염 부위를 칫솔로 닦으시는 거는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구내염은 기본적으로 2주 안에 낫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퉁퉁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온다 했을 때는 구내염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슬라이드에 말씀드렸지만 설화선 쪽에 계고부 쪽에 염증이 발생을 해가지고 고름이 찼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화선이나 악화선, 그 혀밑샘이나 턱밑샘 이쪽에 있는 타액은 끈적끈적하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타석 그 타액에 의한 돌이죠. 조그만 돌이 도관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운 나쁘게 감염이 되면 거기가 퉁퉁 부어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간단한 염증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드시면은 아마 잘 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2일 전에 아프셨는데 1일 전에 더 아파서 알보치를 바르고 나니 좀 가라앉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구강암 걱정은 제가 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단순 구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시고 그래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 그랬을 때는 빨리 치과를 가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나영님일까요? 네. 입안이 건조하면 물을 틈틈이 드시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마음이 지친 상태라면 평소보다 더 건조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수분을 필요로 하는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안이 건조함을 자주 느끼신다면 물을 틈틈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물은
충분히 드세요. 충분히 드시는데 한 번에 꿀꺽꿀꺽 많이 드세요. 물은 입안에 살짝 들어온다고 해서 내 입안을 촉촉하게 적셔주지 못합니다. 입안은 타익으로 적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물은 드시되 한 번 드실 때 한 컵 이상씩 꿀꺽꿀꺽 잘 드시고 그 물이 나의 타액으로 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입으로 호흡을 하시거나 불필요한 입으로 하는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면 말씀도 좀 줄여보시고 그렇게 타액을 한번 저축하듯이 한번 모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마음이 지친 상태라면 평소보다 더 건조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보면은 그 뭐 소설이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긴장하거나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터지면 막 입이 바짝바짝 타지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병이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물을 드실 때는 가급적 한 번에 충분한 양을 드십시오. 네. 자주자주 드시는 거. 최악은 그러다가 입의 건조함이 바짝바짝 타는 입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입이 텁텁해. 그래서 이를 닦는 게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짧았는데 여기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그 텍스트만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딱 부러지는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활에 좀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신 질문 저희가 나중에 그 텍스트로 보고 기록을 해서 나중에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김성훈이었습니다.